자, 그러면 집단 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집단 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려는 최초의 시도는 로마 교육청에서 그 공식 직함으로 갖고 있던 악마의 변호인 제도입니다. 1587년에 도입됐고요. 나중에 최근에 와서는 이제 고난이 많이 이제 바뀌긴 했습니다만은 오랫동안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지금 성당은 이제 베드로 성당인데요. 여기서 이제 시성식을 주로 합니다. 시성이란 건 뭐냐면,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자녀된 최초의 신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목자고, 우리 신도들은 종인 거죠. 그런데 이 종이 이제 죽습니다. 죽어가지고, 이제 굉장히 존경받을 일을 많이 했다. 하느님 볼 때. 그러면 가경자라는 직책을 줍니다. 그래서 venerable, 그러니까 존경을 많이 받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 중에서 진짜 하나님이 볼 때 천국을 해서 좋은 일을 했다고 믿으면 10억을 줍니다. 그래서 이건 더 blessed입니다. 축복받은 자라는 뜻이죠. 이 축복받은 자에서 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사람을 이제 세인트라 그래가지고 시성이라고 그러는 직책을 줍니다. 캐노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인트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 시성 다음에는 이제 천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높은 직장은 천사입니다. 천사는 6명뿐이 없죠. 천사는 남자 3명, 여자 3명. 가브리엘, 미카엘 이렇게 3명뿐이 없습니다. 근데 이 악마의 변호인 제도는 이제 주로 시성, 소위 세인트를 임명할 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예를 들어서 김수환 추기경님을 최고인 세인트로 임명을 해야겠다 그러면 저 악마인 변호인이 꼭 들어옵니다. 그 회의에. 그래가지고 몇십 년이고 부정한 방법을 찾아냅니다. 너 옛날에 코 풀고 그 종이 저기다 버렸지. 그거 내가 발견했어. 이렇게 해서 계속 뭔가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대단한 게요. 카톨릭 성인이 세계 5,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103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103명이요. 사실 카톨릭 역사는 거의 2000년인데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19세기에 딱 한 30년 사이에 다 순교를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103이니까 대단한 거죠. 주로 기해박해, 병호박해, 병인박해. 불과 30년 안쪽에 다 돌아가신 분들인데 로마 교황님이 이 시성식을 위해서 84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왔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103일을 주기 위해서 카톨릭 역사 처음으로 베드로 성당에서 시성식을 안 하고 여의도에서 시성식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카톨릭의 역사가 굉장히 위상이 높다. 그리고 특히 10옥은 앞으로 이제 시성이 될 사람들 대기 명단인데 세계 646명인데 우리가 124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성인은 더 늘어날 것이다. 두 번째는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살인위원회입니다. 살인위원회는 이제 일반적인 용어로 스크럽 다운 메소드라고 그러는데요. 이 스크럽 다운이라는 것은 손으로 문질러서 분수물을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살인위원회의 목적은 특정 사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자위원회를 둡니다. 질문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을 주죠. 주로 이것은 어디서 쓰느냐면 나사와 펜타곤에서 운영합니다.
실수 방지를 위해서 고도의 위험 회피, 기술적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질문자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전문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 무기를 사용한다 그러면 거기는 반드시 원자력 전문가가 들어있는 거죠. 계속 따지는 거죠. 그래서 문제점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하는데 제한 요인은 뭐냐, 법적 다툼은 어떤 거냐, 해결책은 뭐냐, 이런 것을 검토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주로 누가 많이 쓰느냐 하면 상원 인준청문회 참가들이 주로 씁니다. 그러니까 상원에 이제 대통령이 너 국방장관 가라. 그러면 우리처럼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질문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아예 질문자위원회를 만들어서 모든 것을 거기서 다 거르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근에는 이제 대기업에서 위기상황 대처를 위한 계획 수립 등을 위해서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나 펜타곤에서 운영했던 이 살인위원회는 원래가 타이거 팀이라는 데서 나왔습니다. 그 타이거 팀이 뭔지를 또 살펴보죠. 타이거 팀이 이런 겁니다. 아폴로 13호가 이제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폴로 13호가 지구에서 30이면 1860km. 그러니까 거의 달에 이제 착륙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엔진 하나가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이거를 안전하게 송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저 조종사들이 무사하게 귀환을 해야 되는 거죠. 달에 가는 착륙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돌아올까. 이걸 위해서 만든 팀이 타이거 팀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이거 팀은 저 발사에 관계했던 사람들은 다 빠지고 진짜 전문가들, 문제만 분석하고 돌아오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사람만 구성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정적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저 사람들을 데리고 온 사람, 그 타이거 팀들에게 그 대통령이 수여하는 메달 오브 프리덤을 수여하죠. 그리고 이제 많은 비평가들은 아폴로 13호의 사고가 하필이면 70년 4월 10일 13시 13분에 발사가 됐다. 그래서 이 마의 13 숫자가 3개 겹쳤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지금도 믿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하필이면 금요일이었죠. 네. 그리고 레드팀이라는 것도 운영합니다. 그 정보부나 군이나 사이어 보안, 공항 보안 등에서 사용하고 구성원은 적 경쟁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항 보안 팀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리해보는 레드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존의 팀들은 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다수가 인식 못하는 보안사항을 확인해서 피드백을 해줍니다. 그리고 대외 군사문화대학 등에서는 이것을 정규 과목으로 가르치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안 관련 대학이 별로 없는데 미국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레드팀의 기능은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취약점을 발견한다든가 대체 분석을 한다는 것이고 최근 기업에서 많은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 기업에서 이것을 활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소위 조직 편향에 좌우되는 기업의 의사결정이 나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15년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입니다. 저것은 수차례 불법 행위를 보고를 했지만 그 소위 조직 문화가 이런 걸 왜 자꾸만 문제를 제기하려고 그러지 하는 게 있었고 불법 행위를 보고한 그 3명은 퇴사 압력까지 받고 무려 한 8번을 보고를 했더라고요. 그 미국이 다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그 소위 그 이사회 멤버들의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 봐가지고 벌금 180억 달러를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0조를 때린 거죠. 그래서 결론은 반대의 힘이 정답이다. 입니다. 반대가 없는 사회는 반드시 실패한다고 모든 심리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의에 의해 형성된 정보는 버블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를 좁게 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는 용기가 따릅니다. 에드워드 스노든의 NSA 정보 수집 고발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용기가 있었지만 나중에 꼬리를 내리는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그 용기란 것은 지속적이어야 된다 하는 거고. 제프리 와이겐드의 담배 위해선 고발은 굉장히 높이 평가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부사장 재직 시 연봉이 50만 불이었습니다. 담배에서 부사장입니다. 근데 저걸 고발하는 바람에 쫓겨가 나가지고 온갖 소송에 5년간 시달렸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고등학교에 화학 교사로 하고 있는데 연봉 6만 불이랍니다. 그런데도 뭐 아주 떳떳하게 추앙을 받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저자는 악마의 변호인 제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제도는 꼭 반대를 위한 반대, 억지로 반대하는 모습을 띠고 있다. 그래서 의미가 없다는 걸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의 힘이 해답인 이유는 반대의 힘이 생각을 확장시키는 거죠.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해? 반대를 한다? 그럼 내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생각과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를 하게 되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고 따라서 문제 해결에 강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반대를 하는 용기는 그것도 전념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의 문화가 형성되면 반대의 기류가 전 사회에 파급된다 하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누구라도 나 한 명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경영의 대가 피터 드러커는 의사결정에서 반대가 없으면 결정하지 않는다 하는 말로 굉장히 유명해졌죠. 이상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 정치 세력들은 이런 거 비슷하죠. 존스타운의 사건처럼 사실 이때까지 정치 세력들은 국민들을 세뇌시키는 그런 마케팅 전략을 많이 썼죠. 그러니까 내가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설득을 하기보다는 나의 노선에 따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전략이죠. 택틱을 쓴다 그러죠. 스트래티지를 쓰는 게 아니라 수단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나의 편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작전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분리 지배죠.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것이 갈등을 조장시키는 겁니다. 남자 여자를 분리시켜서 싸움을 시키고,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을 조장시키고, 나이 든 사람들은 왜 놀고 먹으면서 돈만 받아가느냐, 젊은 사람들은 일만 하고, 이런 식으로 조장시키고, 그 다음에 성의 문제를 또 양극화시키고, 이런 방법으로 소위 뇌에다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심리학자들은 그것을 집단 동조 현상이라고 벌써 많이 실험을 해서 나타났지 않습니까? 아까 식당 줄서기 같은 것도 대표적인 거죠. 내가 저 집이 맛있다는 걸 알고 저 정책이 좋다는 것도 알지만 모든 사람들이 저쪽에 따라가고 있다. 표를 넣어주고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나이트클럽 유명한데 아주 쇼도 잘하고 이런 데가 있어서 한번 친구들이랑 갔는데 앞에 줄이 한 100명 정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보낼 때 사람이 꽉 차가지고 안 된다고. 그래서 한 명 한 명씩 이제 그 아이디 보자 그러고 들여보냅니다. 들어가 보면 텅텅 비었습니다. 근데 밖에서 볼 때는 저게 굉장히 유명한 집인 줄 아는데 그 조금 유명한 식당이나 가보면 다 그런 제스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의 마케팅 수단인데 그것을 이제 정치 세력이 그런 마케팅 수단을 활용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샬란 교수는 궁극적으로 반대를 수용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가 기업이든 우리 주변이든 우리 회사든 우리 사회든 반대를 용인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사회를 만들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 안 그러면 다수의 힘에 그냥 따라가는 사회가 되고 만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트러블 메이커들을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일단 그 기업 문화부터 좀 내가 볼 때는 뭐 정치 문화를 고치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기업들은 벌써 이미 그 레드팀 같은 그 전략들을 이제 도입하기 시작했고요. LG 같은 데는 벌써 도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레드팀이라든가 그 스크럽 다운 코미티 같은 거를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좀 확산될 거라고 보고요. 정치 세력 중에서도 뭐 아까 말한 그 질문자 위원회 같은 거는 좀 활성화시켜서 모든 이제 그 임명자들이 지명자들이 그런 과정을 좀 제대로 거쳐서 밀리 스크린을 받았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